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최영일의 시사평론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시사본부 진행은 제가 대신합니다. 자, 대선까지 28일 남았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섰고요.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야권에서는 단일화 협상에 관해 이견을 내면서 팽팽한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걱정스럽네요.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하루 사이 13,000명 가까이 증가했죠. 4만 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시사본부에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10분 인터뷰에서는 4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국내 코로나19 상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진격의 보수 그리고 사건 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는데요. 오늘 뉴스 들어보시고 어울리는 노래 생각나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간 시작할 텐데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입뉴스에 맞게 커피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한참 관심을 끌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 관해서 이거 뭐 실내만 있으면 10분 동안 커피하면서도 끝난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커피 얘기가 나왔네요. 일각에서는 그 뭐 음주 문제 여러 가지 게 지적이 되니까 네. 커피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한데 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정권 교체 방향이 맞으면 또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10분 안에라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단일화 논의가 끝낼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추진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협상은 안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동안 우리가 뭐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에 문재인, 뭐 안철수 네. 2012년 대선 때 단일화 그때 상황을 좀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뭐 질질 끌고 사람들이 보기에 피로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단일화 룰 협상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 건 안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이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면 물밑에서 미주알 구주알 따지는 그런 지난한 협상이라면 나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다. 내 체질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단일화는 느닷없이 하는 거다. 이걸 오픈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진행이 되겠냐. 한다면 전격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아마 이 두 후보 간의 담판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지지선하면서 후보 사퇴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창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말로 이거 자 나한테 양보하면 네. 받아들여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은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신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세요? 일단은 지금 룰 세팅하기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이제 단일 후보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룰 세팅하는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큰 정당의 후보를 소수 정당의 후보가 이긴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정치 역사에서. 아무래도. 그렇다면 그 현실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측에서도 쉽게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현실적인 판단도 내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로 완주하거나 최진석 교수가 왔을 때처럼 나는 완주한다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왔다. 라고 했었죠. 완주하거나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사퇴하고 지지선언인데, 지지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빅딜이 성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의석수 3, 4밖에 되지는 않지만 같은 공동정부를 꾸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안철수 후보 총리 뭐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원 3석 전원 내각에 입각시킨다. 라고 한다든지 합당 후에 당대표로 공동 추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딜이 있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단일화 DJP 단일화는 사실 이면 협상은 김종필 당시 총리가 2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려오고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해서 내가 총리하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 정도의 빅딜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고 해서 다음에 대권이 열릴 것인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총리 한 번 받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으로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할 텐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당권까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 대선 그리고 지선도 있죠.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당권을 가져야 공천권을 휘두를 수가 있고 공천을 가져야 당을 장악할 수 있고 당을 장악해야 그 다음 스텝이 열립니다. 그 정도까지 디테일이 얘기가 돼야 10분 안에 만나서 잘 부탁드립니다가 되지. 이 얘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서 10분 안에 얘기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 국가 간 정상회담도 네. 사전에 모든 협상문을 다 적어놓고 네.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그 협상문이나 뭐 성명문 같은 거를 들고 언론 앞에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지금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10분 만에 만날 수 있다, 1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국민의당 측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박 기자님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10분 얘기하면 끝난다면 내 얘기만 하겠다라고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말을 해야 통보. 했을까 싶고 그런 느낌도 당연히 들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또 관훈 네. 토론회도 있었고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관훈 토론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 이 귀한 시간에 단일화 얘기를 15분 20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네. 거기 참석한 패널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러 왔다. 당선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듭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이 커피 얘기 10분 커피 이 얘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내놨는데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좀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여운이 있는 게 뭐냐면 윤 후보가 다만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에는 좀 그때 생각해 보겠다. 좀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좀 묘하게 좀 하더라고요. 근데 박 기자님, 네. 사실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랑 안철수 후보 그렇게 뭐 매끄럽진 않잖아요. 뭐 다들 아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 좋죠 사이가. 네, 안 좋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거 안철수 후보 쪽 선거사무소 아예 움직임이 없다. 이거 네. 대선 치르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주할 의사가 없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뭐 저번에도 한번 주장했던 건데 오늘 또 한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거를 완주할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게 15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준비하려면 선거사무소도 준비를 하고 뭐 유세차도 준비하고 현수막도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게 윤석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뭐 250개 선거사무소까지 다 세팅하려면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윤석 대표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한마디 했어요. 저희는 지금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또 맞받아치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후보 등록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말 지나면 바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일요일, 월요일 후보 등록하고 화요일부터 공선거운동 시작이거든요. 시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해서 완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윤석 대표의 모습. 글쎄요. 이게 두 당 사이에 만약에 단일화가 진행이 된다면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이 고난이도의 뭔가 이준석 대표가 맡은 역할이 노림수가 있는지 그 안철수 후보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과연 야권 단일화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자, 오창수 평론가가 이 노림수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대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재보궐선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힘이 없다라고 지우면서 우리 쪽의 협상권을 유리하게 가지고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구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지지율이 올라오는데 지역구를 다져서 올라왔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역구를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냈죠. 네. 이 정당은.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 전국에 깔았던 현수막은 대구 동산병원에서 진료를 함께했던 의사 안철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사진 한 장으로 비례 3석을 얻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양당 후보의 비호감도로 인한 반파 작용으로 얻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구에
지역구 정당 사무실을 가지냐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현수막 플레이는 요지마다 그냥 세우면 돼요. 그러게요.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뭘 펼칠 필요는 꼭 없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구 선거를 느끼면서 이 후보 찍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차피 대면 선거 못한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 환경이 형성이 되면서 예를 들어 주요 정치인들은 선거 30일 전에 TV 출연 못 하거든요. 예. 유튜브는 상관없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온라인 비대면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는 너 못할 거야라고 배드캅 역할을 하고 밑에서 물밑에서는 이제 국합이 가서 그저 뭐 그냥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꼭 같이 하시죠.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뭐 좀 저희끼리는. 네.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나눠서 배드캅 국합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배드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배드캅이구나. 네. 후보는 사실은 10분 만에 해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듣겠다. 네. 그건 사실 듣기에도 국민의당 지지자들과 안철수 후보도 마음이 좋아서 어떻게든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둘 다 공중에서 때려버리면은 기분이 더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후보는 적어도 저는 당대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후보까지 이렇게 모욕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했었고요. 자, 여권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요.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 이상돈 교수님도 만나고 어제는 이제 윤여준 전 장관까지 만났고요. 드디어는 윤 전 장관에게는 뉴노멀 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제 비공개로 윤여준 전 장관과 만찬회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 하면은 뭐 보수 성향의 정치권의 책사로 좀 많이 불리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자리에서 윤 전 장관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후보한테 집권하게 되면 뉴노멀 시대 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 뉴노멀 이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장관님이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여준 전 장관은 그냥 미소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제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 그건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올 거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해악이다. 그 해악은 국민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 보수 쪽의 인사들을 만나면서 좀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계속 하는 모습인데요. 윤여준 전 장관 다음에 또 누굴 만날까?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관심거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 어디 보고 계세요? 좀 전에 윤여준 전 장관이 미소로 화답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말로는 저희가 좀 알아먹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윤 전 장관에게 빙의를 해서 내가 이런 말이었어라고 해설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현 상황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윤여준 전 장관도 면이 좀 안 서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까지 다 좋은 제안을 했고 너무 좋은 후보고 꼭 같이 뭔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했으면은 미소가 아닌 응답으로 화답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잡담. 한 사람은 좋은 시간. 근데 마지막 사람만 화답 이렇게 답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분위기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뉴노멀 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까지 나왔고 위원장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가 나온 건 현실입니다만 앞에 있는 두 사람에 비해서 지금 정치적 영향력이 높으냐라고 따졌을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한 사람이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뻐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는 시대 준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전 데자뷰가 느껴지는 것이 2012년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가 정말
영끌해서 1대1 투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네.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철수, 심상정 뭐 모든 사람의 이제 지지를 받고 단일화를 했었었죠. 뭐 이정희 후보도 있었고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진보업계에서 2012년 체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12년 체제. 새로운 체제가 도래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통합정부 구상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때도 어떤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윤호무 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윤여준 약간 뜬구름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수위 차원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을 인수위에 넣고 새로운 초대 내각을 꾸릴 때 민주당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나를 스스로도 견제하게끔 청와대에서 만들겠다라는 뚜렷한 비전과 라인이 제시되어야만 이것이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던졌고 미소로 화답했기 때문에 세팅이 시작됐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 시작됐다. 박 기자님.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제 오찬수 평론가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로 분류되시는 분들을 쭉 만나시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글자가 들어 이게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쪽에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거 정권 교체론을 들고 나오면서 네. 야권 단일 한이 많이 국가 배드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최대 변수가 결국에는 야권 내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모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지율 자체도 고착화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판단에는 이 정권 교체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로 가야 된다. 또 이게 뭔가 보복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통합과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걸 통해서 맞대응 카드로 좀 내놓은 면이 있고 또 지지율이 지금 하향세를 약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부와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통합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후보 계속 얘기해왔던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실용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야권 단일화, 정권 교체 이거보다 미래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야 되고 이재명 후보를 봤더니 여러 인사도 만나고 소통도 되고 뭐 경제 유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봐라 다르지 않냐 이걸 계속 시그널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맞불 작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38분 막 지났거든요. 교통정보 잠깐 듣고 다음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부쩍 줄어드는 점심시간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나마 정체가 살펴지는 구간도 짧은 구간에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방향은 하남부터 상일까지 밀리다가 경기 서쪽에서는 서원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만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천에서만 막히고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부근에서 2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6km 정체입니다. 반대편으로도 잠원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잠실 일대에서 밀리고 있는데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면서 여파가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어제 여권에서는 또 하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예 전면에 나선 것이죠. 네. 뭐 이 전 대표의 등장한 의미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먼저 하는 얘기가 또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일단 전면에 나섰는데 이 의미들 좀 짚어주시죠, 박 기자님이.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게 됐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줄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전면에 원톱으로 내세우면서 특히 지금 지지층 결집,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지지층 예. 결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약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민심까지 좀 다 가지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원래는 어제 공지했던 일정에는 없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참석을 했어요. 예. 그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 참석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정말로 든든하다.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이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현재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잘 돌파해 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소프트웨어 변화도 얘기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자제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좀 군기도 잡고 그러니까 선대위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뛸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네. 상황을 보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진솔하고 좀 솔직하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평론가님 지금 원팀으로 뭉쳤다고 하지만 또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는 빼있는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게 이 두 분이 잘 뭉쳐서 진짜 잘 굴러갈 수 있을까? 확실히 이게 호남 민심까지 막 끌어와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바로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카드죠. 내가 돌아와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미션은 사과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정치인의 언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적절히 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 대응하지 않고 응전하지 않고 사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깔끔하게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김건희 씨 문제가 더 불거졌을 때도 내 가족의 문제도 떳떳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까?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마 다시 보여달라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비 경선이 시작될 때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시작됐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치세는 이낙연, 난세는 이재명.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는 거는 이낙연. 이 사람을 언제 맡겨도 국가가 이상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돌파력이 있는 위기 국면에는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실제로 있었죠. 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면이 위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파격적인 개혁과 전환과 변화를 원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상대적으로 득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안정감도 필요하거든요. 양당의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아져 있고 양당의 배우자 역시 비호감도가 높아져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사과시켰고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의 원로급인 이낙연 선대위원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체적으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민주당의 일부 초선 의원이 나도 뭐 보좌관들 뭐 시킨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변명한다는 것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쓸데없는 쉴드를 치려다가 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와서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적어도 당내에서 이낙연 후보를 더 따랐었던 사람들은 이 메시지 관리에 굉장히 유의할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원팀이 되는 과정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기 상황과 안정감 두 개를 함께 가져갈 수 있어서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오창석 평론가는 보는 것 같은데 박 기자님 보시기에도 네.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 워딩이 이랬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과하고 낮은 자세를 보이고 왜냐하면 이것도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감사나 아니면 또 수사나 이런 것들 성실히 받겠다라고 끊어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전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뭐 최상의 그런 전략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이상 뭐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법인카드 세세하게 보면은 뭐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민주당이 지금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런 국면 전환을 이번에 좀 만들어내겠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선대위원장 맡는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통해서 이 변화를 좀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아까 뭐 야권 단일화 얘기해서 안철수 후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지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또 러브콜을 또 보내고 있어요. 네. 뭐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아서 다시 또 적폐 세력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서 미래 세력이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꼭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는다기보다는 저쪽 손을 안 잡게 하는 뭐 그런 전략까지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지지세를 끌어모으고 또 저쪽 야권의 이 단합, 함께 손잡는 것을 계속 이제 막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남아있는 선거경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수 겸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윤 후보 최근에 그 본인 문제가 불거졌죠. 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불거졌는데, 어제 이제 채널A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만약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경선 때 벌써 터뜨려서 문제를 다 삼지 않았겠느냐. 무슨 친분이 어쨌다는 얘기냐. 뭐 저는 대검찰청을 떠난 지가 10년 이상인데 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자기들끼리 그냥 쇼를 하는 거다. 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토론 때 보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 이후에 가장 뭐 비판한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이 국정감사 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또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책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 봐라 도망갔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여기에 좀 빗대서 보면 윤석열 후보도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수사를 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야지 그냥 일축해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녹취록에 보면 그분이라고 언급돼가지고 예.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재명 후보 아니냐 하고 그때 추석 때 한참 이걸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뭐 설에 가서 그 고향 가서 얘기하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다 써먹었는데 지금 윤석열 이 세 글자가 녹취록에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허풍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분 그냥 이름도 안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막 지적을 하고 비판하더니 후보 이름이 나왔는데도 그냥 허풍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평원님도 이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가 나오지 않았으니 후보 입장에서는 뭉개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연결고리라든가 네. 직접적으로 카드의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네, 네. 카드가 만약에 추측할 만한 전후 관계가 있었다라든지 사실 뭐 우리가 거래한 게 있는데 그 카드 꺼내면 죽어라고 했으면 뭔 거래를 했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카드 두 글자만 나왔어요. 너무 막연하구나. 너무 막연하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쉽게 뭉갤 수가 있고, 다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경선 때 벌써 터뜨려서 문제다 삼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경선 때 얘기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 BBK는 그런 부분은 대통령 퇴임 후에 처벌을 받았는데 또 녹취록 자체가 경선 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녹취록이.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보도하려다가 또 안 된 부분도 최근에 또 밝혀져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는 상관없고 어쨌든 후보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있다고 한들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략 흡수냐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연관되긴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5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13,000명 가까이 폭증을 한 건데, 박 기자님, 네.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좀 전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49,567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날에 비교해 보면 12,848명이 늘어났거든요. 말 그대로 폭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서 지배종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 얘기할 때는 뭐 정점이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갈 수 있다.
이번 달 말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증하는 상황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수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서서히 증가도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17명 늘어서 2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분자가 계속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좀 어떻게 당국이 대응할 거냐. 의료 체계를 만반의 준비를 또 해놓을 거냐. 오늘부터 또 격리자 이 기준이 또 완화가 돼가지고 검체 채취일부터 그 확진자 같은 경우는 7일까지만 격리하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 방역은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체계는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이재갑 교수님께 직접 많이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저 오평론가님 선거 국면이라서 네. 이게 숫자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 대선에 현장 투표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얘기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할지. 일단은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제 총리실까지 다 붙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1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월 말 3월 초에. 그랬을 경우에 사실 만약에 딱 하루만 10만 명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한 지역구 선거구 정도의 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큰 숫자죠. 그리고 이번 대선이 초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병청에서는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확진자만 시간차를 두고 따로 뭐 6시 이후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투표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방안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부재자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사전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3월 5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또 확진자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각 10만 명씩 나와도 4, 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병청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저녁 늦게까지 시간대별로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네. 이게 선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잃지 않아야 될 텐데 박 기자님 어떻게 진행될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면 예. 오늘 국회 이 정치개혁 특위가 열려가지고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지금 투표 시간은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하는 그 내용. 그래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들도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에는 현행 투표 시간 종료 이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투표하는 방안. 이게 여야 공통적으로 올라온 안이거든요. 예. 이게 소위 위에서 오늘 오후에 논의한 다음에 오늘 전체에서 다시 또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예 시간대를 분리해서 그분들도 투표를 하고 안심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야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고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 2862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2862님이 야권 단일화 협상 과연 커피 한잔할 시간으로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디저트송으로 커피하면 떠오르는 노래 10cm의 아메리카노를 신청하셨습니다. 2862님께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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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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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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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땐 사글세 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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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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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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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 필 때 다른 여자와 힘 맞추고 담배 필땐 마라톤하고 감질나게 목 죽일
식으로 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금융기관에 목돈을 넣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지요. 이자율도 낮고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재산세 내는 것도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는데 지출은 계속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씩 꺼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애써 알뜰히 모아둔 재산을 조금씩 헐어 써서 없앰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이 있는데요. 곶감 뽑아 먹듯, 곶감 꼬치를 먹듯,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같은 것들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쥐 소금 먹듯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주로 없어지는 경우와 조금씩 먹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쥐 면내듯이란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서 면내다는 쥐나 개미, 개 따위가 구멍을 뚫으라고 보드라운 가루 흙을 파내어 놓다란 뜻과 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쳐 축을 내다란 뜻의 고유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무엇을 남모르게 조금씩 날라다 쌓아놓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강릉, 제주 9도, 광주와 대구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활동하기에 한결 더 수월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공기가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기가 정체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 일부 중서부 지역과 대구도 한때 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0시 기준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4,514명으로 현재 16만 8천여 명이 재택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 경증 환자가 다수 발생해서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된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들이 모두 수습됐지만 장례 절차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충분한 사후 보상에 대한 약속 확인이 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텐트에서 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6일째인 오늘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합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늘 저녁 열리는 남자 1500m와 여자 1000m 그리고 여자 계주 3종목에 출전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1차 방역 지원금이 약 299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 명의 93.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요 49,56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죠. 그런데 이 오미크론 확산세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뷰 모셨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틀 전 브리핑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만 명에서 17만 명 이렇게 많은 확진자 발생한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격리 체계를 조정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문가시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진짜 이 감염병 파이터 이재갑 교수님이신데 오늘도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죠? 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정말 최고 신규 확진자 4만 명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아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말쯤에는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셨는데 네. 현장에 계신 교수님 이거 정말로 이렇게까지 될까요? 이미 저희가 2주 동안 주간 단위로 계속 200씩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10만 명 넘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정경 청장님 계획 말씀하신 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재 이제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여러 팀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2월 말에 3월 초에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 확진자 나올 거다. 그리고 이 3월 넘어가면 더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 수는 뭐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병상 가동률은 여력이 있을지 당장 그게 걱정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지난번 델타 유행 때 중환자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이제 2,500개까지 확충이 돼 있기는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병상도 한 19,000개, 또한 중증증 환자도 4,500개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5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일반 병상이 한 46% 정도 쓰고 있고 중증증이 45%, 그다음에 중증 병실이 한 18%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적 예측 모델링 보게 되면 2월 말에 3월 초에 중증 환자가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로 육박할 거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측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2월 말에 3월 초까지 이제 중환자실하고 또 입원 병실도 거의 찰 거기 때문에 작년 델타 때와 비슷하게 조금 이제 의료 체계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을 거칠 것 같아서 어떻게 유행 규모를 살짝 꺾어줘야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치료 체계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를 하고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반 관리군인데 내가 확진이 됐다.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어차피 이제 일주일 정도의 격리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증상, 내가 증상 열이 나거나 힘들다고 하면 일단 이제 근처에 있는 동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재택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데 연락을 해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지인이 가서 약을 받든 아니면 이제 뭐 그 약국에서 배송을 하든 간에 이제 처방약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몸 상태를 확인하고 안 좋다 그러면 약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또 괜찮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격리 상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지금 짚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너무 상황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기준들도 좀 달라져서 그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확진자와 접촉자 간의 관리 기준이 조정이 됐는데 일단 확진자는 이 백신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은 격리하는 걸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주일인데 다만 그 시점이 바뀌었는데요. 그 시점을 예전에는 증상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잡았는데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증상일이 명확하게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검체 채취한 날을 기준으로 7일까지 격리하는 것으로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랑 설령 접촉을 했더라도 동거의 중에 예방접종을 미완료한 한 사람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의 밀접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확진자 접촉을 했어도 그리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밀접 접촉을 해도 또 확진자 동거가족도 생필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외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아까 지금 이 월말에 10만 명, 20만 명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 격리 고삐를 좀 풀게 된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예방종 완료자는 이제 수동 감시만 하겠다라고 밝혔고 말씀하신 대로 미접종자들만 일주일씩 격리하는데 이 이유도 그 확진자 규모가 만약에 한 20만 명 가게 되면 이제 밀접 접촉자가 한 명만 나온다 그래도 거의 40만 명이 하루에 격리에 들어가고 그 일주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80만이 이제 격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필수 시설들도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직장에서는 결근자들이 몇 프로의 상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막아보겠다니까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근데 이제 당장 저희도 뭐 확진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양성 반응 다 나왔는데 결과는 막상 이틀 뒤에 통보받았다. 그리고 이 역학조사란 것도 스스로 입력을 해야 되는 과거처럼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체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또 현장에서 많이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라도 방역에 더 큰 구멍이 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소위 우리나라가 좀 잘했었던 이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역학조사 그리고 또한 이제 확진자들을 이제 잘 격리하는 이 3T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율적인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태들을 확인하고 또한 본인이 안 좋으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가 맞게 됐기 때문에 한동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상황으로 잘 가야 되고 여기에 잘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한데
큰 변화 중에 하나가요. 느끼기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코로나19 검사를 60대 이상 고령층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른바 자가검사 키트, 항원검사하는 걸로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내가 음성이 나와도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확진이 돼도 늦게나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미 이제 언론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보시면 이제 신호항원 검사 2-3일 동안 반복했는데 음성이다가 3일 지났는데 그제서야 이제 양성 나와서 PCR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신속항원 검사 한계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확진이 잘 안 되는 거고 또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검사하면 빨리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의 한계를 알고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유증상자 이제 막 증상이 시작된 분들은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지금 성인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코로나로 진단이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조심하시고 일단 사람들 접촉도 피해야 되고 회사에다가는 병가를 내서 적어도 최소한 5일 정도는 병가를 내서 푹 쉬어서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푹 쉬는 게 앞으로 이제 회사 동료들한테 전파시키거나 또는 다른 가족이라든지 다른 동료들한테 전파시키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목이 아프면 설령 음성 나와도 집에서 좀 기다려달라, 쉬어달라. 이거 강조를 하셨네요. 자, 아무래도 지금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이 코로나 관련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완화하자. 안철수 후보는 그러지 말고 아예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방역 완화를 이제 이미 시작한 국가는 오미크론의 그 큰 파고를 다 넘고 나서 안정이 시작될 때 시작을 했거든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이제 거기는 이미 겪고 나서 저희보다 한 달 이상 먼저 겪고 이미 유행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에 시작한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유행이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2-3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한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이번 오미크론의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방역당국의 후보들도 힘을 실어주셔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건가에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정말 지금까지와도 전혀 다른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제 검사 체계 격리 체계도 다 바꿨는데 심지어 밀접 접촉에도 격리도 안 해도 된다는데 이 상황에서 방역 패스를 뭐하러 쓰냐 이럴 바에야 방역 패스 아예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적답지는 않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솔직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유행이 커지게 되면 뭐 방역 패스고 뭐고 간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쯤 되게 되면 자기 주변에 확진자 한두 명은 다 나타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마스크 벗고 밥을 먹겠다 이런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패스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방역 패스를 하나마나 자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개인 방역이 훨씬 중요해졌네요.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교수님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하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쨌든 오미크론 확산세 정점을 찍고 수그러들면서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오미크론이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나면 마스크 벗기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마스크 벗는 거는 한동안은 더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정도는 뭐 오미크론 지나고 나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정말로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특별한 심각한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고 전 국민이 백신도 많이 맞고 걸리기도 웬만큼 걸려가지고 안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고려해보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좀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일요일 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점심에 후보 시간이 비니까 점심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 연락한 사람이나 이렇게 저 아는데 예. 또 한 3일 전인가 또 그렇게 4명이서 점심 먹은 그 멤버가 똑같이 저녁 담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시간이 비니까 그리고 좀 답답하니까 한번 만날라 그러나 보다 해서 그냥 흔쾌하게 가볍게 했는데 예. 그 저녁에 밤에 뉴스 보니까 뭐 김종인 박사를 만나러 갔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상황이 굉장히 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솔직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자주 만난 사람이고 해서. 그래도 뭐 자주 만난 사이가 아니고 특별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잘 되라고 좋은 정도는 좀 해주셨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국민통합 뭐 그런 얘기 방금 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틀 전에 그 국민 내각을 하겠다,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공약에서 제일 크게 낸 게 국민 대통합이었고 두 번째가 경제민주화, 세 번째가 복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 촛불 민심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후에 당선되고 나서 조사는 하나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선거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무슨 신뢰성이 있겠느냐. 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좀 진정성이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국민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보다 좀 진정성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또 과거의 대통령이 했던 부도수표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걸 좀 어떻게 확실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그런 말을 했죠. 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식사 자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윤여준 전 위원장까지 이제 묶여서 일종의 이제 보수 언론 인사들을 민주당이 이제 만나는 이재명 후보 만나는 그런 걸 보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점심 먹었던 네 사람은 나 한번 잘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우리는 그 1시간 남짓 점심 먹어가면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성한 것하고 나는 이제 김종인 박사하고 이 후보하고서는 1시간 20분이 30분인지 그 기나긴 대화를 뭘 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 두 개가 다르죠. 선긋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약간 이거 성격이 다르다.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안철수, 이낙연, 이상돈, 윤여준, 김종인 이렇게 6분이 앞으로 함께 링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빅피처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까지 근데 했습니다. 저도 뭐 뉴스에 봤는데 이자 안민석 의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안민석 의원이 꿈속에서 뭘 잘못 봤는지 난 도대체 영문도 없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막 묶었나요? 너무 그냥 팍팍 퍼뜨리면 이게 그 후보나 그 정당 자체가 또 무게감이 없어지잖아.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안민석 의원이 나하고 뭐 전화 한 통 한 적이 있는지 뭐 그런 전혀 없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의 그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악수라고 뭐야 나 이게. 좀 메시지를 자제하고 정제하고 이래야 저 정당이 집권을 해도 저렇게 가겠다는 이건 뭐
여기서 이 말라 저기서 그 말라 뭐 이렇게 되면 난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아니 근데 안민석 의원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네.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그러면 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얘기려나요? 글쎄 난 뭐 안 의원이 뭐 무슨 근거를 얘기하는지 난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추론 같은 것이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박사를 만나서 그것도 일요일 저녁에 뭐 식사도 아니고 일부러 밤에 따로 시간을 빼서 집에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시간 반 동안에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게 아니냐는 이런 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할 성질은 난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로만 통합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라고 했는데 윤여준 전 장관 만난 자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뉴노멀 시대 위원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윤 장관님이 그걸 뭐 수락하시면은 뭐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뉴노멀 위원회 만들어서 한 달 동안에 그 열심히 활동하면 뉴노멀 대비가 됩니까? 난 잘 모르겠어. 아 이건 이제 취임 이후로 아마 지금 취임 이후에 하겠다. 난 모르겠는데 근데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그 이 후보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몇몇 사람이든가 나와서 같이 하겠다. 이건 뭐 좀 도움이 되겠는데 본인한테 이게 뭐 안철수 후보한테 내락받은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먼저 막 얘기하는 게 난 이게 좀 굉장히 좀 가볍다고 봐요. 요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가볍다고 질타를 좀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직접적으로 아시는 거 정확하게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이제 대학시절 은사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기억하세요? 학교 시절에도 지금이랑 비슷했나요? 아니 좀 달랐을까요? 기억하다마다죠. 그 당시 뭐 가장 유명한 학생이었는데 그 장학금 등급 중에서도 제일 혜택이 좋은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다 알았죠. 교수를 다 하고 제일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 공부 잘하셨네요. 그래 당연하죠. 그 사법시험 때 빨리 됐어요. 그 많이 안 뽑을 때 됐다고 했죠. 윤석열 후보가 그 사법시험 뽑을 때하고 그 명수가 그 엄청 차이 나게 적을 때 붙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다른 더 좋은 이른바 뭐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습지만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집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그 또 특대 장학생 이렇게 해서 아무 경제적인 걸 갖다가 전혀 신경 안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시험 빨리 됐죠. 그 기억하시기에 공부만 잘했어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튀는 면이 있었나요? 성격 같은 것들이 뭐 아니 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좀 뭐 이제 학생들이 그 당시 뭐 대학이 이렇게 재정이 좀 약하니까 학교 시설이 좀 뭐 나쁘다든가 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조금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서 학교가 곤란할 때 좀 학생들 설득이 안 되면은 내 기억에 그 학장하시는 분이 이재명한테 가서 좀 얘기해서 학생들 좀 가라앉혀봐라 뭐 이런 그래요? 그런 거 내 기억이 남아. 중재 역할을 맡겼었던 그런 거 내가 기억이 남아. 그러면 이재명 당시의 학생이 교수와 학생들 사이를 중재를 했다. 그 좀 그러니까 보통 학생보다 나이 조금 많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좀 학생들 간에 조금 신망이 있는 신망이 있다 그럴까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중앙대 교수들 빼는 동문들은 이재명을 잘 알죠. 그때부터 혹시 정치할거 예상하셨어요? 그런 거는 뭐 예상을 못했죠.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정치권에 발들이니까 내가 그때 예상했어. 본인도 모르셨으니까. 나도 몰랐는데. 네. 그러면 요즘에는 뭐 평소에도 자주 소통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주로 뭐 연락 오면 어떤 얘기들 나누세요? 뭐 이런저런 그때 뭐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담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할 때가 편안하고 당당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한 다음부터는 그 선거법 재판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얼굴이 피질 않더라고. 시달려서. 그렇죠. 그 1심에 무죄 판결 나왔는데 2심에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1심 무죄 나온 걸 검찰이 악착같이 항소해서 2심에 유죄 나온 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되게 검찰이 그냥 형식적으로 항소하지만 1심 무죄면 2심도 무죄가 끝나죠. 보통은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후보는 해석하기를 뭔가 나를 싫어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얼굴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 뭐 선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선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국회의원 그만 임기 끝나고 그 정치 일선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건 뭐 누차 얘기했고 그리고 뭐 제가 선거도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하시긴 하셨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여지를 좀 주셨어요. 교수님이 나는 별 얘기 안 했다. 하지만 김종인은 그 밤에 굳이 나와가지고 1시간 20분 있었으면 잘은 모르지만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김종인 위원장이 도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지금 뭐 이상한 얘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지난번에 보궐선거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뭔가 잘못돼서 나오신 분이 벼랑간 치열한 상대방의 이재명 후보에 돕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아니 우리 과거 보면 말이죠. 용병을 많이 쓰기도 그랬어요. 그 용병도 한 전쟁에서 한쪽만 하지 양쪽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나는 좀 진짜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런 일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이게 절대로 좋은 결과에 좋게 기능할 게 없다고 봐요. 오히려 도와줘도 별로 안 좋다? 별로 난 도움 안 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초심대로 그냥 여러 가지 뭐 잘못한 점 있으면 사과하고 초심대로 자기 입장대로 그냥 꼿꼿이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저기 뭐 날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뭐 누구랑 합하고 난 그거 별로 난 안 좋다고 봐요. 지금 이제 외연 확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럼요. 외연 확장은 건 제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많은 정책들이 사실상 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가 확고하게 공약을 정책을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고 난 그게 외연 확장이라고 봐요. 근데 뭐 이게 안철수 후보를 뭐 같이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안 후보에 대한 민심이 대단히 나쁩니다. 왜냐 그러면 바른미래당 합당할 때 광주에서 나오는 지방신문에서 광주를 배신한 호남을 배신한 안철수 같은 사설 칼럼도 막 썼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거 호남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랑 난 도대체 합하면. 이게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난 내 상식을 이해가 안 가.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면으로 나선 겁니다. 당 대표보다 어찌보면 높다는 게 좀 희한하기도 하지만 전면에 하여튼 나선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다급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의 단합을 위해서 그 송영길 대표도 뭐 자기가 자세를 낮춰서 저건 이렇게 한 거죠. 제일 기본적인 것은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좀 불협화음이랄까 이런 것을 이게 과연 지금 다 해소됐느냐. 그러니까 그거 해소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전면에 나서신 게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 이거를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 나서서 정리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시에
호남 지지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 그런 예상이 맞는 거겠죠. 그러면? 네, 그런 저런저런 하고 또 이낙연 그 대표가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대로 합리적이고 좋으니까 뭐 이게 좀 더 빨리 했으면 후보한테 도움이 됐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사실 안철수 후보랑 합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오히려 호남 지지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낙연 전 후보가 지금 전면에 나서는 거는 도움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정책 또는 인물로서 위원을 확장하고 하는 거지. 뭐 배란간 정치 공학적으로 이런 거 공학이라고 하면 공대 교수들이 화낼 거예요. 왜 공학을 교섭하게 파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난번 TV 토론 보셨죠? 3일날. 네. 자 이제 11일 내일 모레 두 번째 TV 토론인데 첫 번째 토론 보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두 사람 이미 토론 뭐 너무 많이 해서 토론해도 뭐 두 사람 다 실수하는 거 없을 것 같고 크게 뭐 잘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재명 후보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했던 것이 너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이 많은 것이 오히려 좀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 건 많이 고쳤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나쁜 게 뭐냐 그러면 그 질문에서 보통 고등학교 퀴즈 같은 거 물어보면 모를 수 있잖아. 그게 모르는 게 어떠냐고 나오는 거. 난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당황해버리면 아주 우스워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후보가 이제 자신을 가졌다는 거지. 난 그래서 윤 후보가 그동안 상당히 좀 토론 등등 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상돈 전 의원 그리고 임경긴 작가와 함께 진격의 보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야권 최대 이슈 단일화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맡고 있죠. 안민석 의원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단일화 관련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들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순간 뭔가 지키기로 한 어떤 신뢰의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은 뭐 이재명 안철수 단일하는 거 오히려 보기 좋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또 얘기가 많이 오갔다 그래요. 이거 과연 그 말을 얼마큼 믿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말할 수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후보도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인터뷰였나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신 계승한 거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도 했고 안철수 후보도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꺼내든 거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저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에 한번 이렇게 미끼를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한번 이렇게 내가 그쪽에도 좀 관심이 있다는 것 같다가 던진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거 때 보면은 수도권의 그 중간 계층 중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산 경남에 가 굉장히 좌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격을 국민의힘 저쪽이 국민의힘에서 뭐 30% 하느냐 40% 하느냐 50%냐 어떠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그 중간층한테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그런 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역들을 보면은 이렇게 PK 민심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윤 후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뭐 과거 볼 것 같으면 대통령 되고 나면 또 다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9월 초에 그 봉화마을 가서 민주당이 깜짝 놀랐는데 그
그만이다. 근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거 전까지, 투표 전까지만 해도 국민 대통합을 외치다가 당선되고 나면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되기 전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해야 된다, 여러 번 이제 강조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좀 당선 전부터 이미 국민 대통합과는 좀 거리를 두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 대통합을 내건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또 국민의힘의 후보로 만든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딴 사람 가지고서는 이게 믿을 수가 없다. 홍준표 의원 말하는 거 보면 뭐 조국 뭐 너무했다, 뭐 그래서 그냥 그 지지도가 팍 빠져버렸잖아요. 그건 자기 지지도를 지키기 위한 그 선명성을 얘기한 거죠. 통합이 아닌 선명성.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만 지지층이 확고하게 결집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도 대충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이해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어에 좀 익숙치 않아서 언론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너무 쉽게 본심을 드러냈다라는 게 참 꽂힙니다. 안철수 후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 측이든 윤석열 후보 측이든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계속해서 끝까지 하겠다는데 왜 나를 가지고 이러느냐 라면서, 심지어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및 총리직 요구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나온 거를 언론중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안철수 후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완주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근데 그게 이번 같은 건 과거 선거와는 달리 이 때문에 15%를 넘는다는 게 전망이 안 서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돈이에요. 그래서 정당의 뒷받침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대선할 것 같으면은 그냥 최소한도 들어도 수십억이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조금만 하면 돈 100억은 들어가는데, 과연 뭐 100억은 가지고 있죠. 훨씬 더 많지 재산은. 과연 그 돈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 돈 써가면서 열심히 하면은 그 10%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쭉 걸어왔던 거 볼 것 같으면 과연 안 후보가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선거에 나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잘하니까 절대로 못 나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못 나간다고 보니까 그냥 이준석 대표 말하는 것도 완전히 그야말로 무시해버리고 뭐 상대는 안 하는 거잖아요. 100개 투항하라 막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좀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 있어요. 자기가 대선 당선권 내지는 뭐 3위 후보로서 20몇 프로까지 얻으리라고 확신하고 나온 건데 그게 오산이었죠. 결국은 그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저는 봐요. 투자는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지율은 예상보다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오판한 거죠. 오판을 한 것이다. 20% 최악의 경우도 20% 이상 될 거라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계산이 틀린 거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진격의 보수에서 이상돈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게 안철수 후보 정치 행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반대로 간다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가 이제 성경인데 안철수 후보는 항상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미미하더라. 이렇게 해설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그 한국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그런 상황을 계산을 하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이거 단일화 뭐 실내만 있으면 10분 커피 마시면서도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저희 보기에는 10분이면 뭐 협상이 아니라 자기 말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이게 어차피 안철수 후보가
이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런 얘기한 걸까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버전으로 윤 후보가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준석 대표도 바른미래당 같이 하면서 그냥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두 손톱을 다 들었어요. 같이 해본 사람들마다 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 상황을 아니까 그리고 섣불리 협상하게 되면은 말에 꼬리를 물고 되게 피곤해진다.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미 지지도가 저조한가 되면은 이제 뭐 단독으로 나와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 지금 몇 프로 있는 것이 한쪽에 속한 표가 아니거든 저게. 저보다 더 2배가 뛴다 그러면 그건 상황이 다르지만은 지금 나온 지지도는 어느 한쪽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그 양자나 뭐 삼자나 별 차이는 없다고 보니까 이렇게 윤 후보나 이 대표나 그냥 막 저렇게 뭐 강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 안 후보 생각은 좀 처량하죠. 2012년에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지도 한 자릿수 때 자기 30%도 했는데. 야, 처량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아니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만에 끝낸다. 이것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기 완전히 어려울 거고. 그 뭐 능멸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능멸요? 있을 수가 있는 표현입니까? 그게? 사실 아니, 와서 사인하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10분 동안 끝낸다는 그러니까 이 대표 말대로 100개 초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뭐든지 하든가 말든가 하겠다는 그게 뭐냐면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교수님 표현이니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능멸까지 당했는데 안철수 후보 그럼 100개 투항 할까요? 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야 이런 얘기 듣고는 나 도저히 투항 못한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 돈 한 100억 200억 쓰고 한번 하면은 그러면 진정성이 인정될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만둘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 매우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러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 후보가 단일을 안 하고 뭐 별도로 완주를 하든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하든 이런 상황이 이재명 후보에게 끼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별 영향은 없고 이제 거기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혹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쪽에 가담하면은 안민석 의원이나 생각하기래 그래도 한 2, 3%라도 오르지 않겠느냐는 그런 참 기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고유 기반인 그 친문 성향의 지지 계층과 호남 지지 계층이 과연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오히려 자칫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호남에서는. 오죽하면 그 지방 신문들이 그런 표현까지 해서 사설하고 칼럼을 씁니까. 바른미래당 억지로 통합할 때. 그러면 차라리 자력으로 하는 게 낫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는 그냥 그 선거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로 가라. 알겠습니다. 정도로 가라. 그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출연하실 때는 대선 끝난 다음입니다. 자, 어떤 대선으로 보실 일 될 것 같은지 책사로서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 나는 그 책사라는 표현 듣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그 용병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정치 스승으로서. 충성이가 뭐고? 난 뭐 이번 대선이 뭐 기본적으로 정권 연장을 원하는 측과 국민과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과의 결국은 그거예요. 어떤 게 더 큰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판지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이상돈 전 의원 그리고 임경기 작가와 함께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는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깜짝 간식 선물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홈런맛 과자입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이 홈런맛 과자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저희 이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배상원의 사건본부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배상원 프로펠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좀 분노를 많이 자아내게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여러분 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제작 유포하고 범죄 집단까지 조직한 혐의로 징역 42년 확정받은 조주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주빈이 이른바 옥중 블로그를 만들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자, 교수님, 일단 징역 42년을 확정돼서 정말 판결을 보면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주빈이 어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 박사방이라고 하는 성착취,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대표적인 범죄자이고 아마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범죄의 시초일 수 있고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그러니까 지배 성범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인 성범죄보다는 간접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사례로서 그리고 그것을 범죄 단체로서 형성했던 그런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42년이 나왔죠. 일종의 이제 시범 사례를 만들어버린 인물인데 판례도 나온 거고요. 판례도 나온 것이고요. 근데 이 조주빈이 사실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여성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된 거거든요. 42년 받은 것 말고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법무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일때는 굉장히 이상한 누군가가 조주빈을 사칭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법무부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조주빈의 부친이 조주빈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정리하거나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서 그 내용을 일종의 뭐 선전의 장으로 이용했던 네이버의 블로그를 그런 장으로 만든 게 자신이 억울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신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의 행위를 한 거죠. 저는 그 아버지가 뭐 아들이 억울하면 호소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잘못 생각하는 거라도. 근데 아버님까지 그런 걸 받아서도 블로그까지 운영을 했어야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조주빈의 부친이 본인도 이제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 절대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고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아들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주빈이 잘못 안 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동안 이 재판했던 우리 사회라든가 이걸 더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뉴스를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그 블로그에 조주빈이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도 실제로 강간한 적이 없다. 범죄 집단을 만들지도 않았다. 흔히 말하는 수사기관에서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낸 거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기는 실제적으로 강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범죄단체도 뭐 조직도가 없고 내가 실제로 어떤 걸 행위를 지시하거나 그런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적용된 법률은 다 잘못 적용됐고 뭐 좀 비속어를 사용해서 뭐 판사 검사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아니 만약에 무슨 조직폭력의 두목이 자기 부하시켜가지고 누구한테 해코지하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두목이 직접 와서 뭐 해코지하나 부하가 와서 하나 뭐가 달라요. 이거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도 반성은 전혀 안 하고 이거 사실 재판 때도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똑같은 게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사과문이라는 걸 올렸습니다. 그죠? 재판 중에.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일종의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했다는 거죠. 재판부도 우롱했던 거고 자기는 자필 사과문이라고 올렸지만 사실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일관했다는 거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 그걸 꿰뚫어 봤기 때문에 뭐 사과 반성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중형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지는 의미도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이버상의 성착취 범죄 그것도 간접적으로 타인 미성년자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가 있고 어떤 간접적이나마 범죄단체 조직에 있어의 구성의 어떤 요건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 사이버상에서의 기준을 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 이번에 일으킨 논란을 보다 보니까 뭐 유영철 같은 그런 사람들도 회고록 쓴다라고 했었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막 따라하거나 영무시하는 그런 뭐 심리들도 좀 작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수종자들도 있죠.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보통 이제 여성 범죄자를 추앙하는 걸 할리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네. 수어사이드 스퀘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그게 그런 할리퀸이죠. 예, 할리퀸이 저도 말하자면, 영화에서는 좋아합니다. 예, 말하자면 아주 외모적으로 상당히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예쁘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눈에 띄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여성 빌런에 대한 숭배 의식. 그리고 또한 이것 지금 강호순이라든가 이런 연쇄살인범들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맨슨 패밀리 같은 찰스 맨슨 같은 이런 유형들이죠. 그들한테 또 이제 옥중 결혼식 같하고 그러면서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그 악에 대한 숭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악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소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말씀은 이제 안에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뭐 조주빈 같은 블로그 운영했고 유영철 같은 경우도 뭐 월간지 기자에게 편지 보내서 사회를 살인한 것이지 사람을 해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범죄를 정당화했어요. 그들은 저는 그렇다고 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이 좋아하는 시선으로 뭐 영웅시하는 대중의 심리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거는 이제 보통은 크게는 관종, 보통 어텐션 시커라고 하죠. 관심종자라는 개념을 범죄학으로 씁니다. 아 그래요? 예, 정식 용어입니다. 어텐션 시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극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심리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이 우상을 숭배하는 형태입니다.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말하는 강호순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 조주빈 같은 형태죠. 조주빈이나 강호순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는 방식입니다. 야, 그러면 악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조주빈의 블로그에 이 번거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규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은 교정당국에서 편지 보내는 거 바깥으로 보내는 걸 일방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그 지적을 하신 건데 근데 그걸 저도 법을 알지만 변호사라서 알지만 끊어야 되는 게 피해자들은 이게 2차 가해잖아요. 거의 뭐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주빈이 했던 범죄가 자기 말 맞다나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시킨 건데 그 사람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피해자는 내가 또 누군가로부터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범죄 자체는 일종의 누구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주빈에 대한 단죄는 조주빈이 그 교도소에 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조주빈의 지금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으로서 조주빈의 범죄, 그러니까 지금 박사범 문제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사법 체계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기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는 거는 또 어떻게 막는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방을 하자고 또 재소자들 편지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지지만은 한번 어떤 이런 유형의 범죄 패턴을 보인 경우에는 일종의 사후적 조치로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법무부에서 그것을 지금 해서 일종의 사후 검열을 한다고 지금 그 표현이 검열이라는 표현이 확인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한 형태의 법 규정에 손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네요. 이 범죄 유형이 그러니까 조직범죄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조직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조직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정황이 보인다라면 일정 기간 좀 제한한다거나 우리 국회에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가스라이팅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이 그 흔히 교도소 내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경우는 이건 차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 아직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좀 먼저 정비하는 작업을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강간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지배강간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통제강간 같은 경우를 좀 면밀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조주빈 블로그 이제 아버지가 도와줘서 운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 그리고 다른 이 블로그를 보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공범입니다. 명예훼손죄의 2차 가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경우고 다 떠나서 이거는 피해자를 2차로 흔히 말하는 범죄하는 행위인 거고 사회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2차 가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 시사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저 양지열 변호사가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 좋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간식 홈런맛 과자 받으실 분은 시사본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최영일 평론가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그것까지 약속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